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명사들을 모시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 초대석. 오늘 초대 손님은 흠잡을 데 없는 테크닉으로 완성도의 극치를 추구하는 매력적인 피아니스트면서 또 오르가니스트이신 조재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무대에서만 뵀다가 제가 엄청난 팬인데 제 방송에 모실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 방송국에서 뵙네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예, 근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주로 연습실에서 네. 삽니다. 저희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네. 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지만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게 그 음악이잖아요. 네. 다른 그 분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연습실을 살면서 앞으로 있는 연주회들을 위해서 연습을 하는데요. 27일 날은 협연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11월 5일, 9일, 11일, 12, 13, 18, 19 그다음에 내년 연말까지 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 즐거운 비명을 부르면서 지르면서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와,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10월 27일 날 한국 오스트리아 수교 130주년 기념 네. 브루크너 오케스트라 린츠 내한 공연은 저희가 매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이 오케스트라가 네. 그 내한하는 오케스트라가 요즘에는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오스트리아 오케스트라인데요. 저는 독일 오케스트라, 오스트리아 오케스트라랑 처음으로 콜라보를 하는 무대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베토벤의 음악을 하는데요. 베토벤 협주곡 1번을 연주를 할 텐데 네. 아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참석합니다. 아, 네, 거기서 너무 뵙죠. 기쁜 마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피아니스트 조재혁님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완성도 높은 연주로 청중의 사랑을 받으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조재혁은 음반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베토벤 소나타 음반 등을 발매했고 프랑스 파리 마들렌 성당에서 녹음한 첫 오르간 솔로 음반, 또 올 4월 하노버에서 녹음한 쇼팽 솔로 음반도 발매했고 2022-23 시즌에는 런던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연한 모차르트 협주곡 음반의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 초대석 조재혁 피아니스트 모시고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질문이나 방송 소감 그리고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한 해 연주가 무려 60회 들쑥날쑥합니다. 된다고 들었습니다. 와. 많을 때는 네. 한 90회가 넘어간 적도 90회? 있었고요. 네. 그렇지만 그런데요.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네. 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주를 하는 분들 중에는 그 레파토리를 그 정해진 레파토리를 가지고 쭉 돌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저는 한국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곳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레파토리를 커버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어야 됐었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많이 배우는 기회였고 요즘에는 그 하나하나의 공연마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줄였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전에는 아무래도 초청받는 나라와 공간에 따라서 레파토리를 맞춰서 네. 다양하게 갔다면 이제는 좀 더 축소를 해서 네.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군요. 네. 아, 좋습니다. 지금 제가 놀라운 게 피아니스트 제가 너무나 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바쁜 국제적인 피아니스트신데 어떻게 오르간 솔로 앨범도 내실 수가 있어요? 이거 전혀 다른 악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피아노를 친다고 해서 오르간을 칠 수는 없죠. 네. 건반의 모양은 다 같지만 네. 그 다루는 법이라던가 그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악기인데요. 네. 저는 이 오르간으로 앨범을 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저는 너무 쇼킹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그런데 저 오르가니스트로서 미국에서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16살 때 시작을 했어요. 네. 저 맨하탄 음대 예비학교에서. 예. 근데 그 이유는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음악 교과서에 있던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그 오르간의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요. 네. 저렇게 희한하게 생긴 물건은 뭘까? 직접 보고 싶었는데 그때 생각하고 직접 본 것은 중학교 때였어요. 아, 네. 그때야 그 홀 안에 들어가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그 악기를 연주할 기회가 또 생기더라고요. 네. 아주 나중에 한 몇 년 됐는데요. 거기에서 제어음악회 때 생상스의 오르간 심포니 때 오르간 파트를 거기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어 번 그 후로도 연주를 했는데 감격스럽더라고요. 왜냐면 네. 어렸을 때 동경하면서 궁금했던 오르간. 그래서 그 오르간이라는 희한한 장치에 가까이 가고 싶어서 예비학교에서 부전공을 신청을 해서 그 연습실 열쇠를 받아서 오르간을 만졌던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봤던 오르간, 그리고 직접 연주했던 오르간, 네. 그리고 나서 그 피아노 음반을 내는데 거기에 프로듀서께서 그 제가 오르간을 치는 것도 아셔가지고 그러면 오르간도 활동을 하지 그러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은 뭐 하고 그렇지만 뭘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하더니 프랑스의 에비동스라는 레이블이랑 연결시켜 주셔서 처음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커리어를 시작을 하려면 네. 먼저 음반을 만들자. 음. 그래서 음반을 만들되 프랑스에서 하고 알아보겠다 하더니 나중에 와서 다른 곳도 아니고 라마들렌 성당에 됐으니 거기서 녹음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 열쇠를 제가 사흘 동안 쥐고 있었어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명한 예. 공간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오르간은 와. 생상스도 만지고 뉴부와 비도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다 앉아서 연주했던 와. 그 오르간의 열쇠를 제가 쥐고 있었다는 거에 또 감격하고 참 재밌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스토리가 무슨 드라마의 영화의 한 편처럼 에피소드처럼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오르간 있는 극장이 많이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최근에 생긴 게 롯데 콘서트홀에 네. 들어가 있고요. 오르간이라는 악기는 사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악기가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숫자가 지금은 꽤 많아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희귀한 악기였고요. 지금은 교회에도 꽤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네. 크고 작은 오르간들이 있기 때문에 접하기는 쉬울지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또 음악회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오르간 음악이 사실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면도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음악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마들렌 성당 오르간 앨범 수록곡입니다. 조지역의 오르간 연주로 리스트, 코랄, 아드노스 아드 살루타레 문담에 의한 환상곡 후가 발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브라보! 조지역의 오르간 연주로 리스트, 코랄, 아드노스 아드 살루타레 문담에 의한 환상곡과 푸가를 발췌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와, 웅장합니다. 어떠셨어요, 연주할 때? 황홀에서요. 네. 무화지경에 들어가겠더라고요. 왜냐면 무아지경. 그 마들렌 사원이요. 네. 그 희한하게도 그 창문이 없어요. 보통 교회들은 스테인글라스가 있는 창문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완전 두꺼운 벽으로만 쌓여 있고 그 밀폐된 공간이 어마어마한 공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주 깊은 심연의 바다로 들어가서 그 수압을 느끼는. 그래서 거기서 소리를 내면 이렇게 도는데 그 도는 소리의 스피드는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서는 더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이 돼 있고요. 거기에서 합창을 하거나 이런 오르간을 연주를 하면 마치 그 쉽게 비유를 하면 노래방에서 에코를 아주 좋은 것으로 많이 틀어서 풍부하게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건반을 실제로 누르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너무 좋아서 수압이 느껴진다라는 말씀도 공감이 됩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의 와, 지금 반응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5206님, 장엄하다는 표현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오르간 소리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영종님, 저 혼자 듣기 아까워 라디오를 크게 틀어봅니다. 동료들 귀까지 행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영종님과 동료분들 반갑습니다. 이수경님, 조지혁 피아니스트 반갑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건보성님, 성당에서 오르간 연주를 듣다 보면 웅장하고 장엄한 소리가 중세 고전 음악을 듣는 느낌입니다. 바하나 핸델이 있던 시대의 음악이 재현되는 느낌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유영주님, 고전미와 합창하는 듯한 오르간 선율 놀랍네요. 리스트의 작품이라니
새롭습니다. 조재혁 피아니스트 덕분에 굉장하고 웅장한 오르간 연주를 경험하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반응이 뜨겁습니다. 선생님. 이야, 이 피아니스트로 모셨는데 오르간 연주를 먼저 딱 1번으로 들려주시니 정말 새롭습니다. EBS FM 정경의 11시 클래식, 오늘은 피아니스트 조재영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은 리스트 곡은 혹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 곡은요. 길이가 30분 정도 되는 아주 대곡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한번 연주하고 녹음하리라는 건 상상을 못했고요. 워낙 명곡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한 번은 정복하고 싶은 그런 곡이었어요. 항상 이거를 배우고 싶다. 그런데 녹음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기회에 배워서 녹음을 해야지 하고서 도전을 한 거거든요. 이 리스트라는 분이 굉장히 신기한 분인 게요. 그렇게 평생 많은 곡을 쓰고도 연주 활동을 이제는 그만하고 작곡만 하고 살겠다 그러면서 오르간도 한번 작곡해 볼까 하면서 나온 첫 작품이 이거예요. 그런데 리스트의 곡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현란한 버추오소, 그 테크닉적으로 기발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분의 음악 예술 세계를 들어가 보면 그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성한 영역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 B 마이너를 봐도 그런데요. 정적이면서 아주 그 분위기를 창출해내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을 못 쉬는 그런 기가 막힌 이 세상의 음악이 아닌 것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 오르간 곡이 또 그런 면이 있어요. 인구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하다가 이 철로 욕정을 거치는데 그 안에는 천국과 지옥을 들락날락하다가 방금 들으신 부분은 클라이맥스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는데, 제가 이 음반 발매 기념으로 파리에서 쌍우타시라는 교회에서 또 독주회를 했었거든요. 네. 거기에 오르간은 또 이거 마들렌에 있는 거랑 좀 다른데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그 도전적인 것을 제가 실험을 하고 연주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청중이 한 분이 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 리스트 곡은 너무 길고 힘들어가지고 이건 뭐 이런 게 다 있었고 굉장히 고생을 했대요. 들으시면서. 그런데 마지막 3분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요. All sins are forgiven. 그러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의 하늘로 쫙 올라가는 듯한 그 소리의 분위기에 그 진동에 다들 넘어가 가지고요. 근데 그런 진동의 경험은 그런 큰 공간, 교회 같은 데 가서 들어야지만 느낄 수 있는, 아무리 음반 그리고 큰 스피커라 그래도 그거는 재현을 못할 것 같아요. 또 말씀해 주신 거에 또 기억에 남는 게, 우리가 리스트 하면 정말 테크니컬 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런 정적으로 들어가는 연주도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재밌는 거는요. 손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움직이잖아요. 네. 리스트가 오르간 곡을 쓰니까 발로도 화려하게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스케일과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돼요. 판타스틱합니다. 자, 여기서 정경의 11시 클래식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조재혁에게 피아노와 오르간 연주는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피아노와 오르간 둘 다 기계죠. 기계 장치잖아요. 기계 장치. 그렇죠. 왜냐면 나무에다가 줄을 걸어놓고 피치를 맞추는 거고, 그 오르간은 그 파이프들 다양하게 해놓고 거기다 건반을 달아서 바람을 조절을 해서 하는 건데요. 이런 기계들은 하나의 목적이 있죠. 음악을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음악이라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사람들에게 과연 음악이란 무엇인가, 그게 문화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필연적이고 꼭 필요한 요소인데 이것을 창작을 하고 우리 연주자들은 표현을 하고 하는 소통 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둘 다요. 소통 수단. 예. 그 악기를 기계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또 색다른 시각이 저에게는 지금 들리는데 신선합니다. 아주 자연적인 악기는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 성대.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아, 그 장르가 성악이거든요. 저는 그러세요?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 무슨 하고 말씀이세요? 노래방에서는 에코 많이 틀어놓고 하죠. 네. 그렇지만 그 다른 악기들은 다 장치잖아요. 하나 떨어져 있고 그런데 그 참 음악이란 게요. 하면 할수록 신기한 게 어떤 화음이나 멜로디가 이렇게 조합이 돼서 들리면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끼면서 거기에 드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뇌가 정화가 되고 때로는 나쁘게 되기도 하고 그 패치에 따라서요. 네. 그런 소리를 가지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계속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또 뭐가 좋은 음악이냐를 계속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되는 게 또 우리 일이 아닌가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틀리지 않고 치고 뭐 그런 게 중요했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옛날 거장들의 녹음을 보면 그때는 에디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한 번에 가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스탠다드로 보면 너무너무 지저분한 그 레코딩이 많죠. 대부분 그랬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 종이로 써서 수기로 전달되는 이 해상도가 낮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다시 재창조가 돼서 사람들마다 나오나. 나는 이게 어떻게 돼서 나오는지 저도 한 단계 떨어져서 관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때 무대에 한 번 쓸 때마다 또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요. 같은 곡을 치더라도 그래서 이 평생을 해도 모자라는 게 아닌가 합니다. 네, 겸손한 말씀까지 감사합니다. 방금 어릴 적 말씀 먼저 꺼내주셨는데 예. 제가 좀 신기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주위에 음악하는 분이 전혀 없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어요. 예. 그리고 주변에 음악하는 분들이 그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별로 없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라디오 굉장히 많이 들으셨고 TV는 물론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때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거는 거의 기억이 안 나고요.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거는요. 저희가 정말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그 잠이 들 쯤 라디오를 들으셨는데요. 그때 그 무슨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서 나오는 음악이 있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그냥 꿈만 같고 좋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드뷔시의 그 프티 스윗 작은 모음곡에서 엄바또 그 네. 보트에서 배에서라는 멜로디를 오케스트라 버전을 플룻이 멜로디를 쫙 뽑고 밑에 스트링이 쫙 깔고 그러면 꿈나라를 이렇게 떠가는 느낌인데 그 어렸을 때도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걸 느꼈다는 게 참 음악의 이게 파워 중에 하나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라디오에 나오는 시그널 음악이 이렇게 중요하군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오늘 저 시그널 음악이 굉장히 좋은 게 저 그거를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자 분위기를 평정하잖아요. 아침에 부산하고 출근하거나 뭐 하거나 뭐 일단 11시면은 안정이 될 수 있는 시간인데 네. 이 시그널 음악을 들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또 칭찬까지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서울예고 1학년 재학 중에 유학을 가셨어요. 예, 비교적 그때 당시에는 어린 나이에 가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부모님도 음악에 안 계셨고 하기 네. 때문에 그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를 잘 모르셨겠죠. 피아노를 시작한 것도 유치원 선생님이 그 권유를 하셔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때 남자 애들은 피아노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 학원을 갔어요. 저는 웅변 학원, 태권도 학원 뭐 다 갔는데 다 싫고 피아노가 너무 좋다고 한번 시작해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중학교 때 한동일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와. 그 여름 음악 열흘 동안 하는 음악 캠프가 있어서 레슨을 받고 싶어서 갔더니 그분이 저를 만나서 조언을 해주시되 지금은 한국이 그러니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게 좋겠다. 그 부모님한테 그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유학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랬는데 한동일 선생님께서 그때는 텍사스 대학교에 계셨었거든요. 예. 내가 가르치고 싶지만 텍사스에서는 어린아이가 혼자 와서 지낼 때가
별로 안 좋으니 네. 뉴욕으로 가라. 그래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뉴욕으로 유학을 가야 되나 보다 해서 입학 절차를 받아서 그때는 또 여권 나오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었거든요. 몇 년도죠? 86년도 7년도 1월에 나갔습니다. 와. 85년도부터 수속을 하고 입학 허가서 받아놓고 네. 이 여기저기 허가서 받고 그러느라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었죠. 그렇지만 결국은 여권을 받고 87년 1월 7일 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건 기억하네요. 1월 7일까지. 네. 대단하십니다. 이야. 그만큼 제 마음속에 인상을 남겼나 보죠. 오늘 또 그런 역사적인 날을 또 선생님 직접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 아티스트, 클래식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에 엄청난 활약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조재혁 너무 피아니스트 자랑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배님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들 많을 텐데 요즘 이렇게 잘하고 있는 후배들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면서 사람도 발전하나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 교내 콩쿨로 지정곡이 하나씩 나왔었거든요. 네. 라흐마니노프 3번 협주곡이 지정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랐었어요. 그래갖고 보통 여러 명이 지원을 하는데 그때 5명이 나간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저는 아쉽게도 2등을 해서 1등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제가 이제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네. 제 다리를 어떻게 부러뜨릴까 하고 그렇게 속으로 농담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라흐마니노프 3번은 그 스탠다드 레퍼토리가 돼버렸으니까요. 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감히- 어려운 레파토리였는데 그렇죠. 네. 정말 세상이 달라졌네요. 그렇죠. 그런가 봐요. 그리고 또 음악 세계도요.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거랑 그 생각이랑 여유 같은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훨씬 더 여유가 있고 음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흔적이 보여서요. 네. 요즘에 활동하고 한참 뜨고 있는 그 피아니스트들 그래서 아주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또 앞으로 시간의 숙성을 거쳐서 어떤 아티스트, 어떤 음악이 나올까? 이렇게 선배님께서 앞귀를 탁 닦아 주셨으니 지금 이게 후배들이 잘하고 있지 아이고, 않나 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말씀하셨던 또 연주곡 한 곡 듣겠습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번호 18 3악장 알레그로 스케르찬도를 조적의 피아노와 한스 그라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라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번호 18 3악장 알레그로 스케르찬도를 발췌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조지혁의 피아노와 한스 크라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박향진님, 피아니스트 조재영님 멋집니다. 김숙희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듯합니다. 자꾸 이렇게 초월하십니까? 별 말씀을요. 3483 쓰시는 분, 오늘 리스트에 오르간 곡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설명해 주시는 조재혁 피아니스트의 신난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그렇죠.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하승성님, 수요 초대석은 음악은 물론이고 입담은 기본 장착하시나 봐요.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오네요. 제가 보기에 우리 조재혁 선배님은 클래식 아티스트 중에서도 정말 말씀을 재미있게 하시는 몇 안 되는 분이신 걸 제가 오늘 느끼고 있습니다. EBS FM 정경 11시 클래식, 오늘은 피아니스트 조재영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무대가 다 소중하겠지만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네. 특별히 이 무대는 내가 잊을 수가 없다.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2008년. 2008년. 네. 제가 연도랑 날짜를 기억을 못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내일 뭐 하냐 그러면 제가 달력을 보지 않으면 수첩을 보지 않으면 모르는데요. 그거는 기억이 남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유학을 갔고 그리고 한국에 별로 안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외국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들어올 일이나 연주할 일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누가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향악 축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매년 열리는데 거기 솔리스트를 뽑는 오디션을 하더라.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서 그냥 지나치고 들었다가 진짜 찾아보니까 신청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디션을 했어요.
근데 그때 피아니스트 한 명을 뽑았는데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향악 축제 때 2008년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을 KBS 교향악단과 협연을 했는데요. 네. 그게 아마 제가 우리나라의 중앙 무대의 첫 데뷔 무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전 개인적으로 뜻깊었습니다. 야, 이렇게 국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뜻깊은 점 하나를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데뷔한 2008년 KBS 교향악단과의 교향악 축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애국자십니까? 아, 그럼요. 아유, 얼마나 중요한 게요. 그리고 사실 저 88년 올림픽 네네. 전후에서 그 예술의 전당이라는 데가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어렸을 때 어린 마음으로 와, 저긴 굉장히 멋있는 곳이다. 나랑은 뭐 상관이 없겠지 하면서 지나갈 그랬는데 때, 예, 예술의 전당이 그 콘서트홀에서 그 우리나라 최고의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인 KBS 교향악단과 협연을 한다는 거에 그 전에 뭐 카네기 홀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더 감격스럽더라고요. 이야, 저는. 정말 고국을 사랑하는 또 우리 국내 팬들을 1등으로 생각하는 우리 선배님 조지혁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피아니스트나 오르가니스트를 꿈꾸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학부형님들도 많이 저희 청취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EBS가 한국교육방송공사지 않습니까? 예. 교육적인 시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음악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무작정 좋아서 앞만 보고 가다가 28살쯤 때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잠시 멈춘 적이 있어요. 28살 때. 네. 네. 그때 계속 제가 제 자신한테 질문을 던지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고 음악이 너한테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그냥 좋아서 하는 거지 몰라. 제가 제 혼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노력 대비 가성비가 없는 거를 계속 할래?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다른 거 해볼까? 그래서 그 평생 해오고 유학까지 가고 해서 했던 음악을 과감히 던진 적이 있어요. 한 1년 정도. 그리고서 법대 들어가려고 LSAT 공부를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법대 공부가. 예. 처음에는 그거를 입학을 신청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럴 수가. 그런데 한 2달 6개월 지나니까 근대 음악은 다시 오는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그래서 음악이 제 인생에서 무슨 의미고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제 자신이 답을 얻으니까 그때부터는 자신감이 생기는 게 어떤 거냐면 한번 도전해보고 도전이라는 게 음악에 대한 도전이지 이 음악을 통해서 유명해지거나 무슨 아티스트가 되거나 그런 옛날에는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콩쿠르에 입상하기 위해서 했던 음악이라면 예. 지금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음악을 위해서 나의 한 아주 작은 점이라도 찍어보자. 한 번 사는 거 조금 잘 가난하게 살더라도 이거를 해보고 죽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판사판으로 말하자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고 음악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곡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하고 딱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더 듣기 시작하고요. 그러고 나서 콩쿠르에 입상을 더 많이 하고 그 몬테카를로에 있는 마에스트로 피아노라는 콩쿠르 있거든요. 네. 그 콩쿠르는 그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사람만 신청을 해서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면서 오디션을 해가지고 8명을 뽑아서 몬테카를로 모나코로 데려와서 콩쿠르를 하는 게 있어요. 네. 거기서 제가 2등을 했는데 그 가기까지의 여정이 거기서부터 와서 그 뉴욕에서 오디션을 하는데 거기도 우여곡절이 되게 많은데요. 예. 그래서 그 뽑혀서 가서 연주를 하고 그때가 프랑스하고 모나코하고 연을 잇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가장 뇌리에 남았던 거는 그 다짐을 하고 다시 공부를 하러 맨하탄 음대에 박사를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첫 콩쿠르를 한 건데 굉장히 딱 하니까 사람들이 솔깃하는데요. 이거는 제 자랑이 아니라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음악을 왜 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리고 이 음악이라는 게 그리고 예술이라는 게 뭔지 본질을 봐야 되고 그 예술을
음악을 내용을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입시가 있고 공부 엄청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바빠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예술가 음악가를 하려면 음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여러 레퍼토리도 많이 접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현실이랑 또 많이 좀 동떨어져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입시 제도와 그런 거에는 그렇지만 큰 그림을 보고 장기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고생할 각오는 해야죠. 나를 위해서 또 음악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또 본질을 보는 안목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께서 주시는 한마디가 아까 시그널 음악 말씀해 주셨는데 한마디가 어떤 얘기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질문이지만 이렇게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자, 벌써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질문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즐겁게 놀다 보니까 질문의 반 이상을 못하는 게 속상해요. 좋은 소식 있을 때 또 한번 나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약속 받았습니다. 자, 앞으로 꼭 기획해보고 싶은 피아니스트 조재혁의 무대가 있을까요? 저는 다 해보고 싶어요. 다 해보고 싶다. 그 레파토리도 그 중세 시대부터 초현대까지 해보고 싶고요. 저는 스페셜리스트는 못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한 작곡가의 세계도 그 평생을 바쳐서 연구를 해도 모자라긴 하지만 그러기에는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음악도 너무 하고 싶고 그리고 피아노의 레파토리는 특히 너무 많아서요. 네. 그 전체를 커버하기는 한 인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것만 타타타닥 해서 할 수가 있는 또 그 찬스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도 여러 형태로 되고 있고 다른 예술 장르와의 콜라보도 굉장히 흥미롭고 그러나 본질로 돌아가서 피아노 리사이틀 또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거 저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좋아해 주셔서 해설음악회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요. 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음악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항상 그 최고의 하이 아트만 추구하려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여러 단계 모차르트 음악만 봐도 테이블 뮤직이라 그래서 밥 먹을 때 배경음악이 있는가 하면 오페라로서 흥미거리가 있는가 하면 예술 작품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 레벨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그 예술 순수 예술을 위한 거 그리고 대중을 위한 거 그리고 대중과 함께 어우러지는 거 이거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싶은 욕심장애입니다. 또 이런 지금 피아니스트이자 오르가니스트로 정상에 있으면서도 더 다양한 활동과 레파토아와 또 이런 영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또 귀감이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피아니스트이면서 오르가니스트인 또 말씀하신 대로 클래식 해설가까지 정말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 조재혁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을 이 대본을 받으면서 생각해봤는데요. 꿈이 없어요. 저는. 꿈이 없다. 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소위 가지고 있던 유치한 꿈은 더 이상 의미가 없거나 지금 하고 있거나 그 연주자로서의 꿈은 연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꿈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루하루에 주어지는 것을 충실히 하고 앞에 있는 목표, 제 목표는 음악이잖아요. 그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레벨로 올려보는 것이 제 목표인데 그걸 향해 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삶, 음악 그리고 아내와의 시간 이 모든 것이 지금 꿈 같기 때문에 저는 꿈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은 살고 있는 것이다. 예. 꿈을 만약에 하나를 집어서 갖고 있다가 그 꿈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꿈은 미래형인데
우리 조재혁 선배님의 꿈은 ING군요. 네, 지금입니다. 나의 꿈은 지금이다. 야, 정말 로맨틱합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즐겁게 놀 수가 있나요? 그래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 유도를 해내셔가지고 아닙니다. 어, 아이고. 그 아까 질문에 정경 씨가 이렇게 저 밝으시다 그러셨잖아요. 예, 예. 근데 밝으셔도 한참 더 밝으신데 그래서 그 정말 옆에 있으면 해피 바이러스가 퍼져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오페라디오에서는 베토벤 오페라 피델리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음악과 스토리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쇼팽 발라드 3번 A 플랫 장조 작품 번호 47 조재혁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정규 11시 클래식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월 27일 날 기대하고 가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하고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